네, 매주 금요일 한 발 앞선 시각으로 시장 키워드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살펴드리는 김학주의 마켓 키워드 시간입니다. 한동대학교 김학주 교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바로 오늘의 네 가지 키워드부터 만나보시죠.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과 러시아의 중거리 핵전력 조약 공식적인 파기 선언과 함께 여기에 또 북핵 문제와 또 북방 관련주에 대한 흐름 짚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키워드로는 신재생 에너지로 이런 성장성이 부각이 되면서 그렇다면 원자력 시대는 끝난 것인지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사치제가 중국 소비 위축을 견딜 수 있을지 사치제에 대한 또 관련한 투자 시사점 찾아보도록 하고요. 트럼프 대통령과 미 연준 파월 의장의 저녁 미팅, 과연 그 회동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또 시장에 미치는 시사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미국이 1987년에 러시아와 채거래했던 이제 중거리 핵전력 조약을 공식적으로 파기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러시아 측에서도 새 미사일을 개발하겠다. 이제 갈등의 골이 다시금 깊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스러운 마음이 드는데요. 과연 이러한 배경 그리고 여기서 또 어떤 시사점을 읽어볼 수 있을까요? 예, 이 조약이 이제 1987년에 고르바초프하고 레이건 간의 어떤 합의였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제 소련이 경제 난으로 인해서 군비 확장을 포기를 하고 미국 중심의 글로벌라이제이션 그 경제로 방향을 선회하는 그런 조치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제는 성장 과정이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됐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주도권도 뭐 좀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이제 갈등의 국면으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미국은 최근에 이제 러시아가 이 조약을 파기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들도 이제 이 조약에 대해서 잠정 중단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타겟이 러시아가 아니라 이 패권을 다투고 있는 중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이 조약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이러한 이 조약에 미국은 이미 핵미사일을 다 만들어 놓고 중국보로 하지 말라는 거는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이 중국의 해군이라든가 공군의 그 군사력 확장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견제하기 위해서 이번 조약을 파기한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보면 이렇게 좀 신냉전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유독 이제 미국과 북한 간의 어떤 분위기만 좋습니다. 그 배경을 보면 미국은 역시 중국의 핵 확산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북한의 핵이 중국의 통제력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골치 아픈 거죠. 만약에 북한에 적당한 보상을 해서 그 핵을 약간 삭감하거나 아니면 없애버릴 수 있다 그러면은 이건 상당히 커다란 성과일 것입니다. 그래서 대화를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대화의 결과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그러면은 그 기대가 이제 증오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북 경협주 같은 경우도 사실 이 이벤트에 의한 어떤 단기 모멘텀 트레이딩 정도가 저는 맞을 것 같고요. 세계적으로 이제 추세로 보면은 이제 그 신냉전 쪽으로 가게 된다 그러면 당장 생각나는 게 미국의 국방주입니다. 그러니까 보잉이라든가 로키드 마틴, 제너럴 다이내믹스 뭐 이런 종목들을 그동안 말씀을 드려왔는데 이러한 종목들은 사실 2010년 이후에 급등을 했었죠. 그러니까 사실 그 저성장 속에서 유동성 장세 이런 쪽에서는 아무래도 안정 성장할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의 프리미엄이 커졌으니까요. 근데 작년에는 워낙 트럼프가 재정 지출을 할 게 많으니까 국방 예산 깎이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속에서 약간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그럴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죠. 그래서 조정 시 매집은 좀 바람직한 전략인 것 같습니다. 네, 뭐 보잉, 로키드 마틴 등 미국의 국방 관련주에 있어서는 여전히 조정을 받을 때마다 매집해 나가는 긍정적인 시각을 또 유지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신재생 에너지 관련한 또 이슈 살펴봅니다. 사실 신재생 에너지가 부각이 되면서 원자력 발전 산업은 다소 좀 침체기를 겪었는데요. 그렇다면 정말 원자력 발전 산업이 끝나는 것인지 이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예, 그러니까 신재생과 원자력의 공통점이라는 것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다는 점이죠. 근데 지금은 이제 신재생 발전 단가가 떨어져서 원자력보다 싸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두 발전원에 대해서 옥신각신하고 있는 데가 영국이에요. 근데 영국에서 발전을 한다면 1메가와트 아워당 그 발전 단가가 이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는 한 76달러 정도고 원자력은 122달러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사실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이 발전 용량의 90%까지 전기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1기가와트의
전기를 얻기 위해서 한 1.1기가와트 정도의 발전 설비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근데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발전 용량의 50% 정도밖에는 전기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1기가와트의 전기를 얻기 위해서 2기가와트의 설비가 필요한 거죠. 또 하나의 예를 들어드리면 이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신재생은 전기가 간헐적으로 얻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배터리가 필요하다는 건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근데 이 발전이 오랫동안 되지 않으면 아무리 배터리로 전기를 모아도 부족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 지역 경제가 셧다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만일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조 발전원을 답니다. 그러니까 쉽게 껐다 켤 수 있는 그런 천연가스 발전기가 대표적인 예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갖다 붙이면 비용이 더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두 가지 요인을 감안했을 때 과연 원자력이 신재생에 비해서 비싸냐 하는 거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신재생 에너지 기술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든가 머신러닝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보조 발전기를 나중에 안 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원자력도 기술이 발전하면서 발전 단가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의 어떤 공기가 단축되거나 아니면 서플라이 체인이 개선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봤을 때 과연 이제 원자력이 이렇게 무능한 것이냐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일본처럼 화산이나 지진 활동이 심한 곳 이런 데서는 사실 경제성을 떠나서 원자력이 위험하죠. 근데 그 나머지 지역들 특히 이제 중동이나 중국 같은데 거기에는 이제 이 기저발전원으로서 원자력의 매력도는 아직 충분히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원자력 그 기재재 만드는 업체들이 지금 대부분 도산을 이미 했거나 아니면 거의 다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업체가 이 회생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를 예측하는 것보다는 이 우라늄의 가격 반등을 좀 기대해 보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인 판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자, 바로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전 세계적으로 경기 둔화 소비 위축에 대한 문제가 계속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경우에도 소비 위축으로 아이폰이라든지 자동차 판매가 저조하다 보니까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도 타격을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런데 심지어 사치제 관련주까지 이제 하락세를 보여서 과연 이 현상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사치제 판매의 3분의 1을 중국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 소비가 위축된다는 얘기와 함께 프라다라든가 뭐 구찌, 그다음에 루이비통 같은 사치제 주가도 동반 하락을 했었는데요. 사실 각본상 이 사치제의 어떤 그 수요라는 거는 경기 방어적인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그 세계 사치제 소비 3분의 1이 중국이라는 얘기는 중국에서 급부층만 이 사치제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중산층이나 중상층도 산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제 중국 소비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역사적으로 통계치를 보면은 사치제 이 소비가 타격을 받는 것은 어떤 예기치 못한 사태가 발생해서 경기가 하드랜딩 할 때 그때 정도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위안화 절하로 인해서 중국 분들이 이제 해외여행을 좀 줄였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면세점을 통한 사치제 판매 이런 것들이 좀 약간 당장은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시차를 두고 그분들이 국내에서 사거든요. 그러면은 레깅에서 소비가 회복이 될 것입니다. 이제 아이폰이나 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판매가 줄었던 개별적인 요인들도 있죠. 그러니까 이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신제품이 매력도가 좀 떨어져서 그다음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파이낸싱에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보조금이 줄어서 이런 개별적인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저성장 속에서 유동성이 굉장히 지금 많은 상태죠. 이 돈들이 어디로 갈 수 있냐면 일단 첫 번째는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저성장 속에서 성장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만큼 프리미엄은 커질 수 있고요. 그 나머지 돈들이 갈 수 있는 곳은 아주 희소성이 있거나 아니면은 수요가 안정적인 곳이거든요. 근데 사치제는 이 두 군데에 다 해당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 사치제의 소비를 견인하고 있는 세대가 밀레니얼 세대예요. 그러니까 Y세대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젊은 층들인데 이분들이 인생에 대한 고민은 좀 덜하고 그리고 소비 지향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 내에서의 사치제가 세큘러 그로스 같은 경우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S&P 글로벌 럭셔리 인덱스 같은 경우가 PER이 내년 이 기준으로 한 14배 정도가 되거든요. 작년에 19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특히 2012년에
시진핑이 이제 부패 척결한다 그래서 이 뇌물 수요 감소했을 때도 PER이 이거보다는 높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주가 면에서 사치제가 좀 그래도 싸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중국 사치제에 있어서 관련해서는 오히려 부담 없이 투자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시기다라는 또 진단까지 주셨네요. 자, 마지막 키워드 살펴보죠. 다시 이제 미국으로 좀 눈을 돌려서 지난 월요일에 트럼프 대통령과 제롬 파웰 미 연준 의장의 좀 저녁 식사 회동이 있었습니다. 이례적인 미팅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 두 사람 사실 그동안 좀 갈등이 있기도 했었고 과연 이들의 미팅 증시에 주는 영향, 방향성을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번 미팅은 사실 약간 뒤풀이 성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파월 의장은 이미 그 지난주에 금리 인상은 좀 보류하겠다. 그리고 시중 자금의 회수도 신중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이런 분위기는 이미 시장에 간파가 됐어서 지난 1월달 증시 반등의 원동력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파월 의장이 하는 일은 물가를 관리하는 일인데 이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오버라이드를 해서 그러니까 간섭을 해서 금리에 영향력을 준다는 것 자체가 금리에 그만큼 예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작년 말에 연준이 아마 올해 금리를 인상하기는커녕 오히려 인하하면서 서프라이즈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근거로 이 한기 기업들의 어떤 그러한 도산 가능성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관련된 구체적인 증거를 하나 더 말씀드리면 미국에도 이제 사금융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프라이빗 뎃이라고 하죠.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펀드 매니저나 이런 보험사 같은 전문가들이 고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화 상품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수자와 매도자를 연결을 시켜주죠. 어차피 사모기 때문에 이거는 이 규제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섀도우 뱅킹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섀도우라는 말이 중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미국에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중에 자금이 이제 넘쳐 흐르다 보니까 그 자금들이 이 주식이나 채권 가격을 올려놓고 기대 수익률 떨어지니까 지금 돈이 갈 수 있는 곳은 뭐 금 같은 거 사가지고 이제 숨기거나 자금을 즉 이제 세금 타겟에서 벗어나겠다는 거죠. 아니면 이 고수익을 찾아서 이런 사금융 시장으로 흘러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미국에서 이 사금융 시장이 2010년에는 한 300조 원 정도가 됐었는데 지금 현재 한 800조 원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사금융 상품에 대한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연 한 12에서 13% 정도의 수익률을 보였었는데 지금은 6에서 8%로 떨어졌습니다. 그 얘기는 이 사금융 상품 내에 채무자의 일부가 도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실패 빈도가 늘어나고 신규 자금이 이 상품으로 더 이상 들어오지 않으면 서프라임 사태처럼 결국 증시 붕괴의 어떤 이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정치권이 이걸 압니다. 그래서 이 시중 자금 회수에 신중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그 덕분에 지금 증시는 좀 안정화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예의주시할 거는 이 사금융의 수익률이 앞으로 계속 떨어질 거냐 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 키워드를 통해서 투자 아이디어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 한동대학교 김학주 교수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